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고수는요, 경찰과 변호사라는 이 두 개의 직업군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수사관의 예리하고 빈틈없는 언어, 그리고 변호사의 부드럽고 철두철미한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경찰 출신의 변호사 곽재현 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 곽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약 20년 이상 재직했고 일선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 직급으로 퇴직한 뒤 현재는 형사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경찰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부서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경찰 내에 다양한 보직이 있는데요. 성범죄 수사 지휘 및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여성 청소년 과장,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교통수사팀장, 집회 및 시위에서 갈등 중재를 담당하는 정보계장, 국가배상소송, 행정소송 등을 총괄하는 송무계장, 수많은 부서를 두루두루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양각색의 사건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의뢰인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누구의 유행어처럼 당황하지 않고 초연하고 침착하게 그 의뢰인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경찰 조직은 결국 사건이 모여드는 집합소입니다. 그곳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형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는 소송의 시작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관과 대면하게 되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20년간 경찰이었으니 수사관의 말과 행동에 어떤 저희가 담겨 있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중을 품고 있는지 제 눈에만 시그널이 포착될 때가 무척 많습니다. 그 시그널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그널이 뭐예요? 첫 번째 시그널은 수사관이 말끝을 흐릴 때입니다. 그때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 많이 언짢으셨나 보네, 얼핏 들으면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받는 의뢰인의 당시 감정 상태를 에둘러 물음으로써 범행의 동기 혹은 고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냐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심리전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심리전이 아닌가 싶은데, 자, 두 번째 시그널 또 뭘까요? 두 번째 시그널은 수사관의 행동 언어입니다. 수사관이 질문 도중 의뢰인을 슬쩍 쳐다볼 때가 있는데요. 의뢰인이 말을 더듬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등 초조해하는지를 살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늠하는 행동입니다. 수사관이 의뢰인을 신뢰하는지 혹은 의심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 시그널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또 다른 시그널이 있습니까?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않고 펜으로 메모에만 쓰는 등 정식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때는 의뢰인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 수사관과 대면하고 앉아있는 상황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잠시 바람이나 쐬러 갈까요? 혹시 흡연하시나요? 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문답도 엄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드라마에서 보면 혼자 조사받다가 어느 순간에 변호사가 짠 등장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저랑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경찰 수사관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영화 드라마에나 있을 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해 보이더라도 실상 변호사와 수사관 사이 수면 아래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상대 수사관의 마음을 읽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고소, 고발, 진정, 112 신고, 경찰관이 직접 인지 등 무척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고소와 고발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요? 고소사건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피해자가 직접 수사 개시를 요청함으로써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정면으로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등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해명과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고발은 법률상 피해자 외 제3자의 신고로도 시작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소사건과 달리 고발 사건은 상대방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혀도 그 영향이 미미하므로 법리적 방어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된 방식에 따라서 변호사의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하는데
경찰관 재직 당시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송치, 불송치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신가요? 사건의 양상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동을 보면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높은 확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송치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사소한 실언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여 리스크를 낮추도록 조언하고요.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 때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을 통해서 빠른 수사 전개를 촉구합니다. 이렇듯 수사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예측함으로써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제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보복이 두려운 폭력 범죄에서 이런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수만의 대처법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오랜 시간 끙끙 앓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증거 확보가 시급했는데 저는 경찰 소관으로 재직할 당시 경험을 살려서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하나하나 직접 방문해 살펴봤고 마침내 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인 경찰에게 알려서 CCTV 보전을 요청했고 마침내 범행 증거를 확보해서 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고 피해자분은 비로소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예.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물론 대부분의 일을 사무실에서 처리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처럼 때때로 변호사도 경찰 수사관들처럼 두 발로 직접 뛰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목표가 확실하실 것 같은데.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다짐이 있습니다. 저를 거쳐간 수많은 의뢰인이 먼 훗날에 그때 그 변호사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었구나 라고 기억하게 만들자는 건데요. 제 진짜 재산은 부나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억울함을 씻은 의뢰인분들의 숫자입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